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유방암 역시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가 강조됩니다. 유방 촬영술을 비롯해서 초음파 검사, 자가 검진도 있고요. 유방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멍울과 같은 증상이 없어도 검진에서는 암의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또 멍울이 잡힐 때는 이미 초기를 넘어선 걸까요? 자가 진단의 의미도 궁금한데요. 유방암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그리고 정기 검진까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은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기 발견이 핵심으로 강조됩니다. 유방암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을 통해 예방과 초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성암 1위로 지적되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에 있어서 검진이 강조되는 이유, 경희대학교 병원 유방외과 최수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유방외과의 최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암 1위에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만큼 여성들에게는 위험이 높은 암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 1위고요. 네. 2023년 한 해 동안 여성 유방암이 약 2만 9천여 건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하는 암인 것은 확실한데요. 네.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게 곧 치명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유방암은 발생이 많은 만큼 네. 경계가 필요하지만 정기검진을 통해서 비교적 조기에 발견할 기회가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과 생존율이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유전적인 소인이나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유방암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기보다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암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여성 호르몬 노출, 나이나 출산, 수유 경험, 그리고 비만이나 음주, 네. 방사선 노출 같은 요인들도 함께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방암의 90% 이상은 네. 이런 여러 위험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고요. 약 5에서 10% 정도만이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어머니나 자매 같은 1등친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네. 유방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 있고요.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여러 명이거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병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가족력이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뚜렷한 가족력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가족력이 있으면 더 신경 써야 되고 가족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진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요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지적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정상 호르몬이지만 네. 유방 조직 세포를 자라게 하는 자극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평생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자극을 얼마나 오래 받았느냐가 예.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경이 빠르거나 네. 폐경이 늦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네. 그만큼 유방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에스트로겐이 나쁜 호르몬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유방 조직이 호르몬의 영향을 오래 받을수록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경부터 폐경까지 총 생리 기간뿐 아니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 위험은 초경부터 폐경까지의 생리 기간뿐만 아니라 네. 임신, 출산과 수유 경험 같은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자녀가 없는 경우나 네. 첫 출산이 늦어진 경우,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는 뜻이지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출산 여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을 함께 보고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네. 정기 검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유방암 예방을 위한 검사로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멍울이 만져지거나 하는 자각 증상이 없어도 검진에서는 이상이 발견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방암 검진은 증상이 생긴 뒤에 찾는 검사라기보다는 네. 증상이 없을 때 먼저 발견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방암은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네. 유방 촬영술에서 미세석회와 같은 아주 초기 변화로 먼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꾸준하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멍울뿐 아니라 유두나 유방 주변의 피부의 변화도 의심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예.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단순히 멍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인 유방 멍울 외에도 겨드랑이 쪽에도 멍울이 만져질 수 있고요. 피부가 움푹 들어가 보이거나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원래 괜찮았던 유두가 안으로 함몰되거나 유두나 유륜 주변 피부가 습진처럼 붉어지거나 각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피가 섞인 유두 분비물 같은 증상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나요? 양성일 수도 있긴 한 거죠. 네, 물론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가 섞인 유두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유방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혹이나 섬유선종, 관내 유두종처럼 암이 아닌 양성질환도 꽤 흔히 발견됩니다.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만으로는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암이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의 진료를 받고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하는 건 혹시 암이 생겼다고 해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기본 검진에서는 X선 촬영만 하는데요. 유방 X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모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의 기본은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하는 유방 촬영술이고요. 이것이 표준적인 선별검사입니다. 초음파도 중요한 검사지만 모든 분이 기본으로 이 초음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치밀 유방이 있거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보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방 X선과 초음파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다른가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두 검사는 보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되는 검사고요. 특히 미세석회화처럼 유방암의 아주 초기 변화를 찾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음파는 혹이 물혹인지 아니면 단단한 혹인지 그 병변의 성질과 모양을 좀 더 자세히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치밀 유방처럼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검사가 무조건 더 좋다기보다는 서로 보는 영역과 장점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 보완적으로 활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치밀 유방이 많잖아요. 그럼 치밀 유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치밀 유방은 쉽게 말해서 유방 안에 지방보다 유선 조직과 섬유 조직의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손으로 만져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치밀 유방 자체가 병은 아니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는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 소견입니다. 치밀 유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밀한 유방 조직과 암이 유방 촬영술에서 모두 하얗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암이 정상 조직에 가려져서 발견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치밀 유방이 유방암의 위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초음파 같은 보조 검사가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 추적이 더 중요한지는 전문의 진료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치밀 유방으로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을수록 두 가지 검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밀 유방에서는 초음파를 추가했을 때 유방 촬영술에서 잘 보이지 않던 병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나쁘지 않은 병변임에도 마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불필요하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모든 분이 두 검사를 다 해야 한다기보다는 네. 초음파를 추가했을 때 얻는 이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여성들 사이에서는요, 폐경 전까지는 X선 촬영과 초음파를 모두 받는 게 좋고 폐경 후에는 초음파로만 확인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조금 단순하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네. 폐경 전이라고 해서 모두 그 두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폐경 후라고 해서 초음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방암 건진의 기본은 유방 촬영술이고요. 네. 초음파는 치밀 유방이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쓰는 보완적으로 쓰는 검사입니다. 특히 유방 촬영술에서 더 잘 보이는 초기 병건도 있기 때문에 네. 초음파가 유방 촬영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검진 방법은 폐경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이나 유방의 치밀도, 증상이 있는지 여부, 가족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정기 검진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이 적당한 건가요? 해마다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비교할 수도 있고 이상이 생겼을 때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해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전 검사와 비교하기도 쉽고 네. 이상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빨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여성이 반드시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의 기본 권고는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방이 아주 치밀하거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시행했던 검사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나온 경우처럼 개인적인 위험도가 더 높은 분들은 1년 간격 검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정기검진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정기검진의 기본 간격은 2년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1년 간격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진에서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초음파 중에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초음파에서 병변이 보이면 영상을 보면서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떼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초음파 유도화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병변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검사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꽤 높고 실제로도 매우 흔히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변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경우에 특히 유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직 검사 방법에서도요. 이제 말씀 주신 바늘을 넣어서 세포나 조직을 얻거나 또 피부를 절개해서 혹을 잘라내는 수술적 검사도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바늘 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검사는 아닙니다. 먼저 가는 바늘로 세포만 뽑아서 보는 새침 흡인 세포 검사가 있고요.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조직 덩어리를 떼어내는 총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아주 굵은 바늘을 넣은 뒤에 더 많은 조직을 채취하는 진공 보조 생검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침 흡인 검사는 말 그대로 세포를 보는 검사고요. 총조직 검사나 진공 보조 생검은 조직을 떼어내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조직 검사가 세포 검사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고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유방암이 의심될 때 먼저 이런 바늘 검사로 진단을 시도하고요. 네. 바늘 검사만으로 확실하지 않거나 병변 전체를 떼어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피부를 절개해서 시행하는 수술적 검사도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요.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직 검사는 단순히 이 혹이 암인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떼어낸 조직을 처리도 하고 염색하기도 하고 또 현미경으로 자세히 판독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바늘로 시행한 조직 생검은 더 빨리 나오기도 하지만 네. 진단이 애매하거나 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외래 일정까지 고려하면 환자분들은 대개 일주일 안팎으로 결과를 듣게 됩니다. 네. 결국에 그 시간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네.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알맞게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이 확인이 되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정밀 검사가 또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조직 검사로 유방암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때는 암이 유방 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퍼져 있는지, 겨드랑이 림프절 침범이 의심되는지, 네. 수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 네.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검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암의 크기나 위치, 림프절 상태, 진단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MRI와 같은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건가요? 검사들마다 보는 목적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먼저 MRI는 유방 안에서 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네.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 혹은 반대쪽 유방에는 다른 병변이 없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범위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복부 CT, 흉부 CT, 뼈 스캔 같은 검사들은요. 병기 평가와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뼈 스캔은 암이 뼈로 전이되었는지를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 흉부 CT는 폐를 포함한 가슴 안쪽, 복부 CT는 간을 포함한 복부 장기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검사들이 암이 유방과 겨드랑이 주변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멀리 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맞는 수술과 치료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크기, 또 위치,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까지 결국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검사 결과를 보고 유방 안에서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와 네. 겨드랑이 림프절 상태를 확인한 후에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암이 한쪽에 작게 모여 있으면 부분 절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범위가 넓거나 여러 군데 있으면은 전절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네. 감시 림프절 생검만 할지 아니면 더 넓게 림프절 수술을 할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유방암도 일기부터 이제 병기가 있잖아요. 아주 초기에는 영기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던데요. 그렇다 해도 림프절 쪽인지 유두 가까이 발생하는 건지 위치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오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방암은 아주 초기라고 하더라도 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유두에서 떨어져 있고 네. 유방의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으면은 부분 절제가 가능하지만 유두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은 유두를 보존하기 어렵거나 전절제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위치 하나만으로 치료 결과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병기와 함께 암의 범위, 림프절 상태, 그리고 다른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 발현 여부를 종합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네. 암이 겨드랑이 쪽에 가깝다고 해서 네. 또 무조건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잘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겨드랑이 초음파에서 림프절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네. 필요하면 바늘 검사나 수술 중에 감시 림프절 생검으로 실제 여부를 확인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초기라고 해도 유방을 부분 절제하기도 하고 전체를 절제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초기 유방암이면 무조건 부분 절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허. 초기라고 해도 네. 암이 유방 안에서 넓게 퍼져 있거나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전절제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같은 초기라고 하더라도 유방 크기에 비해서 네. 암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면 부분 절제를 했을 때 모양을 보존하기 어렵거나 네. 안전한 절제가 힘들 수 있어서 전절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암이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고 네.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으면 부분 절제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라는 말만으로는 수술 방법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암의 범위, 분포, 유방암과 유방 크기와의 비율을 보고 네.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는 항암 약물 치료부터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은 보통 수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항암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행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치료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암이 큰 경우에 선행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의 크기나 범위를 줄여서 네. 원래는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부분 네. 절제가 가능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네. 암의 성격이 비교적 공격적인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타입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유방암과 림프절 암의 크기나 범위를 줄이고요.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도 함께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선행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 전 치료에 암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면 네. 수술 후에 어떤 치료를 더 할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는 무조건 상태가 나빠서 시행한다라기보다는 암의 특성에 맞춰서 전체적인 치료 순서를 계획하는 치료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정기 검진도 강조를 해 주셨고요.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은 있을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특별한 방법보다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유방암은 증상이 없을 때 검진으로 먼저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은 줄이시고 네. 식습관을 너무 기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유방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네. 정기 검진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결국 검진, 생활습관, 그리고 치료 후 관리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유방외과 최수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볼까요?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짜 이게 많이 걸으면 진짜 건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골이 닳았고 역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폐활량이나 이런 게 서울에는 사실 오염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해가. 그래서 폐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는데 걸으면 이게 좀 무릎이 상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고, 저는 등산을 좋아했었는데 무릎이 시큰하더라고, 가파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무릎이 지금도 아직까지 10년 전인 건데 후유증이 약간 있어요. 중간쯤 내려오니까 약간 시큰하더라고. 근데 그게 후유증이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산은 안 탑니다, 요즘에 사실은. 둘레길은 타는데 그냥 이렇게 걷는 것은 제가 참 좋아해요.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걷죠.
하루 종일 뛰지는 않고 그냥 빨리 걷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 낫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약물 치료나 시술이나 뭐가 있는지, 완보 정도까지는 숨이 찰 정도 그런 게 제일 건강에 좋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답인지도 궁금해요. 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나 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예전에 등산을 즐겼는데 무릎이 아파서 등산은 삼가고 있다고 하세요. 이렇게 무릎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등산이 좀 무리일까요? 사실 뭐 평지를 걷는 것과 비교하면 이제 등산은 이제 오르막하고 내리막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릎에 좀 더 많은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안 하신 지 10년이 됐는데도 좀 무릎이 시큰거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산을 타시기보다는 무릎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경사가 심하지 않은 둘레길이라든지 네. 평지를 걷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산도 그렇고요. 일상에서 계단에서도 내려올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올 때 더 불편을 느끼시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체중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절염이 있으면은 통증이 더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은 60대이신데요. 10년 전부터 등산은 안 하고 걷기 위주의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을 하신다는데요. 근데 많이 걷는 게 잘하는 일인지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걱정을 하시네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루 만보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만보를 걸어도 불편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5,000보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다음날 아프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걷고 나신 다음에 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고 나서 다음번에 무릎이 붓고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걷는 걸음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으시고 네. 사실 그 10,000보, 5,000보 이렇게 숫자로 정하시는 것보다 네.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걷고 나서의 통증이나 반응을 보라고 하셨는데요. 하루 만보 걷기가 연골 손상의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닌지, 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세요. 사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법을 도심에서 실천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제 걷는 운동이 이제 굉장히 좀 권장이 되거든요. 네.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걷기를 아예 안 하게 되면은 그 근육이 더 약해지고 관절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건 좋으신데 네. 다만 이제 걷고 나서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운동량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게 무조건 좋다는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폐 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날의 대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좋은 날에는 걷기를 하시면은 심폐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네. 미세먼지가 나쁜 날 오래 걸으시게 되면은 호흡량이 늘면서 오염 물질도 더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는 일부러 특별한 호흡법을 연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 전에 대기질을 좀 확인을 하시고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운동으로 바꾸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라든지 폐 같은 경우에도 그날의 몸 상태라든지 환경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시큰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무릎 관절염의 상태를 검사로 확인하고 운동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현재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만 봤을 때는 이제 무릎 관절염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시큰하다라는 증상만으로는 연골이 어느 정도 닳았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걷기도 잘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통증이 정확히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 붓거나 열이 나지는 않는지 무릎이 잘 펴지고 굽혀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서인지 시술이나 수술도 고민을 하시는데요. 검사로 진단을 받은 건 아닌가 봅니다. 어떤 검사로 확인하면 될까요? 엑스레이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뭐 진찰을 받으시고 엑스레이만 촬영해도 좀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무릎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좁아졌는지, 뭐 뼈가 자라난 부위는 없는지, 변형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RI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는 원인이 잘 보이지 않는데 통증이 계속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연골이라든지 인대 같은 게 손상 의심이 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적인 치료보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일 텐데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대부분은 통증을 줄이고 이제 무릎 기능을 유지하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는 의외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 자전거, 수중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가지고 무릎이 받는 부담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 소염 진통제라든지 주사 치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통증을 좀 줄여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이 운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무릎 관절염인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좀 알려주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무턱대고 막 걷기 운동만 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옳은 방법은 아니시고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이제 천천히 펴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잠시 유지했다가 이 천천히 내리는 이거를 양쪽을 이제 번갈아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동작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집은 상태에서 일어나셨다가 조금 내려가시는 동작을 이제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네. 무릎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걷기 운동 사연 주신 분이 실천하고 계신데요.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방법도 조언해 주세요. 사실 무릎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속에서 걷는 운동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라고 하시면은 그냥 경사가 없는 편지 걷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래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 같은 이 무릎에 좀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이 더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근력 운동을 또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까치발을 드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근력 운동을 중간중간에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걷기 운동의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제가 육아종성 유방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치료하려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하는데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6개월 동안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2월부터 치료한 지 4개월 반 정도 된 상태입니다. 먹는 것도 지금 처방받아서 먹고 있고 주사도 맞아서 이제 고름이 차지 않게 치료도 하고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 잠도 잘 자라 이러는 말을 계속 해주시는데 붓기도 너무 심하고 이게 자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고 아직 일해야 되는 날이 많은데 이게 쉬면서 회복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너무 큰 고민입니다. 주사를 맞아서 확실히 이제 고름이 찬다거나 이런 건 줄긴 했는데 만성으로 진단을 받아서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단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지금 진짜 저는 계속 심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약을 끊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육아종성 유방염이라고 하셨는데 육아종성 유선염을 말하는 거죠. 어떤 질환일까요? 네, 맞습니다. 육아종성 유방염이라고도 하고요. 네. 보통 의학적으로는 육아종성 유선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방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조금은 좀 드문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유방이 아프고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질 수가 있고 염증이 심한 경우는 고름이 차거나 이런 질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염증이 한번 생겼다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수개월 동안 좋아졌다가 다시 심해지는 과정을 좀 반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 기간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몸도 불편하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유두에 생긴 미세한 상처로 인해서 세균이 침입하고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요. 흔히 말하는 수유기의 전몸살로도 이해하면 될까요? 흔히 이제 전몸살이라고 부르는 이제 수유기 유선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유두의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해서 생긴다라고 좀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전몸살이라는 거하고 유선염은 좀 다르시고요. 그러니까 육아종성 유선염이라는 거는 감염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완전히 좀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모유 수유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모유 수유와 상관없이도 유선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유선염은 이제 모유 수유하는 여성에만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수유 중에 생기는 유선염도 있고 수유와 관계없이 생기는 이제 비수유기 유선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아종성 유선염이라는 건 주로 가임기 여성에게 나타나고 네. 과거에 임신이나 출산, 수유 경험이 있는 경우가 흔하긴 하지만 발병을 했을 때 반드시 모유 수유 중인 경우는 아닙니다. 네. 육아종성이 무슨 뜻인가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육아종성이란 말은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그 어떤 염증 덩어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 이제 면역 세포들이 원인을 제거하고 염증을 이제 가라앉히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거나 염증 반응이 지금 오래 이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모이면서 일종의 이제 벽을 만드는 것처럼 뭉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육아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종성 유선염이라는 거는 이런 육아종성 염증이 유선 조직을 중심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선염이 모유 수유가 원인이라면 육아종성 유선염은 기전이 전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 중에 생기는 유선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두 쪽에 이제 상처가 나면서 세균 감염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원인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육아종성 유선염이라는 거는 안에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수유기에 생기는 유선염처럼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만 쓰는 게 아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치료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흔치 않다고는 하셨는데요. 스테로이드제까지 써야 된다면 치료가 쉽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치료가 이제 수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과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고름이 차서 뭐 피부에 구멍이 생기고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제 다른 면역 조절 치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또 금방 또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치료가 몇 달째 이어지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쓰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수가 있고요. 치료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유선 조직에 그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육아종이라는 면역세포 덩어리가 형성이 된다는 게 얼른 이해되지 않는데요. 육아종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생겼는데 네. 이 면역 세포들이 가가지고 바로 없애버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다음 단계 면역 세포들이 또 그 주변으로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일종의 염증 주위를 울타리를 치듯 둘러싸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이게 덩어리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육아종으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름 농양 같은 경우에는 고름에 이렇게 한 군데 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세포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염증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손으로 만지시게 되면은 그 동그란 알갱이가 만져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염증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덩어리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도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 육아종성 유선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예. 겉으로도 변화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 피부가 좀 붉어지거나 붓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름이 차거나 피부가 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원인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뭐 영상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제 큰 범위로 보게 되면은 뭐 세균이라든지 결핵 같은 감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드물게는 이제 전신 질환이라든지 이물질에 대한 반응이 유방에 이런 염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좀 쉬운 편인데 이런 검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특발성 육아종성 유선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증 반응하고 면역 반응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치료가 훨씬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하면요. 유방암을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많이 놀라실 텐데 조직 검사도 하고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종성 유선형 같은 경우에도 유방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붓거나 병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 진찰이라든지 영상 검사만으로는 또 유방암하고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는 어떨까요? 사연 주신 분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지만 네. 염증이 넓거나 증상이 심하면은 이제 스테로이드처럼 그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름이 많이 차여 있는 경우에는 이 고름을 빼주는 처치를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가 좀 어렵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면역 조절 약물을 이제 고려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치료 과정 자체가 조금 더 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약을 좀 장기간 복용을 하셔야 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나 봅니다. 붓는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가요? 뭐 사연자분처럼 얼굴이나 몸이 붓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식욕이 늘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얼굴이 좀 둥글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뭐 예민하고 불안한 느낌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당이라든지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뼈나 근육이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땐 치료를 중단하나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면은 네. 또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용량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름이 있거나 할 때는 주사기로 고름을 빼기도 하나 봐요. 사연 주신 분은 고름이 줄긴 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방안에 고름이 차서 농양이 생긴 경우에는 주사기로 고름을 빼주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치료 경과가 좋고 회복이 좀 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고름이 있는 위치에다가 주사바늘을 찌르고 고름을 이제 제거하는 시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증상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 과정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쵸. 이제 유가종성 유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가 길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변화를 의료진하고 계속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붉은 부위가 좀 넓어진다든지 통증이나 고름이 다시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연자분처럼 치료 과정에서 붓는다든지 체중이 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부작용으로 의심될 만한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느끼시면은 네. 반드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거는 네. 혼자 참고 6개월을 버티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부작용 힘들다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 의료진과 함께 이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네.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